저는 로컬 파워 뉴스 경제방송위원장 겸 논설실장 임양택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본직은 한양대학에서 1979년 이후에 작년까지 만 35년 동안 경제학 교수로 연구와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 한평생을 보냈던 임양택 경제학 교수입니다. 현재도 정년 퇴임해 있습니다만은 명예교수로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청자님들에게 제가 오늘 모시게 되는 오늘 주요 토픽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복지국가 건설이 바로 국가적인 지금 국정 지표의 하나로서 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이익 집단의 상충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광범위한 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또 모시기로 하고 일단은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국민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바로 그 논리를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서는 청취자들에게 이 연구자의 발표자의 연구 배경을 자기의 과거의 연구 배경 그리고 또한 이걸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멘트를 좀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한 학자로서 이 복지 문제를 다루게 된 과정을 연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박사 학위 논문 자체가 최적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1978년도에 저희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고하자 다시 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 최적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것이 1981년도 2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하면서 제가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주로 주체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행정학회 등등 여러 많은 학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목이 한국복지국가 미래를 논하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좀 두꺼운 연구 총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병화경제연구원에서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를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전략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발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바로 작년도에 2014년 1월 달에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짤막한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자체는 오늘 일을 다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배경하에 제가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를 보면은 3대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저금리, 이 복지 문제하고 관련된 것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저출산하고 고령화의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복지라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에 관한 문제인데 수입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입자가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줄어져 간다는 이야기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급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만 하더라도 고령화되니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요도 증가하고 등등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3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 보는 것이 앞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근본적인 팩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합계 출산율, 즉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가 1990년도에서는 6명이었습니다. 70년도에는 4.5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1.3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8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24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합계 출산율이 단 1명으로 지금 현재 수렴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저출산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등을 우리가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의 저하는 어떤 문제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항아리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계층이 줄어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역삼각형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 구조 고령화라고 그러는데, 이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라고 이름 붙이고, 그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 사회라고 붙이고, 그리고 동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 고령 사회예요. 그리고 2026년도 되면은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로 각각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본이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2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2018년도에서 2020년도로 해서 불과 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 경제 성장에는 노동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또 생산성 요소가 가미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인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도 되면은 반 51%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가 저성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성장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다 아시다시피 소비와 소득과 소비와 저축이 다 내려앉는 것이고, 수요도 감축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뿐만 아니라, 문제는 바로 이
저성장이 되면은 대량 실업이 이제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이 되다 보면은 더욱더 사회적 요구가 또 창궐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아주 어두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2050년경 되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가장 고령화되는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 OECD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전망은 그러는데 현재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은 노인 인구 부양비가 있는데 그거는 비율이니까 분모는 15세 내지 64세 인구를 분모로 하고 분자는 65세 이상 인구인데 그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37%였습니다만은 2030년도에는 59%가 되고 무려 2060년 되면은 101%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2010년도에는 약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을 했다면 2030년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것도 조금 더 적습니다만은 해야 되는, 2060년 되면은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노인 인구 폭탄을 젊은 세대가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재 청년 퇴임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67세가 오늘 날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과거에 저는 대한민국 건국 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에 제가 출생을 한 1948년생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월남전쟁에도 갔고 열사의 사막에도 갔고 경제 건설을 위해서 정말 참 국내외로 막 뛰어다녔던, 또 월남전쟁에서도 피도 많이 흘렸던,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또 자식들을 건수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우리 참 열심히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잘못한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가 준비를 게을리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크나큰 역사적인 과오를 우리가 지금 이제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했다. 이거는 크나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가 지금 이제 고령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제 같은 노인이 또 한 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때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해준 게 없는데 또 부담까지 지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것도 100세 시대에 정말 저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통계 숫자가 우리들한테 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저성장이라고 했는데 잠깐 제가 목을 축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1년도 내지 2060년도 되면은 0.5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OECD 34개 회원 국가 평균 잠재 성장률이 1.58%인데 그것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 국가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2.22%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치는 불과 1% 미친 0.5%라는 것은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2031년도부터 한국 경제는 사실상 경제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로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되어가는 여러 상황을 보면은 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 1주년이 되고 또 최근에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사태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파장 이런 등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현재의 당면과제를 하나하나 지금 현재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야 될 마당에 이러한 끔찍한 사건, 이러한 정말 부끄러운 사태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안 그래도 앞날이 우리가 어두운 이런 현 시점에서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정말 하늘 보고 땅 보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뭐 정치인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일 세상이 종말이 되더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 심겠다는 그 마음 정신으로 복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현황부터 그 구조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연금이 1층이고요. 2층은 사적연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적연금도 개인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아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 중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이래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래서 이제 직종별로 또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안정망으로서는 기초노령연금, 소위 경로연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노인 빈곤 인구를 그나마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 현재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노인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바로 그나마 이 기초노령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참 끔찍한 참상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도 다 이 나라의 그 노인들도 한때는 경제활동 인구로서 열심히 뛰고 돈 벌고 자녀들을 건수해 온 산업의 약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인이 되다 보니 그네들이 부양할 살아있는 목숨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살핌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살로 이어지는 심지어는 가족이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싫다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눈물겨운 사연도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트렌드에 의해서 3대 트렌드에 의해서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트렌드에 의해서 이 노인 인구 국가로 돼감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한번 다 아는 겁니다만은 같이 집어봤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실은 이때 제가 국민연금 제도 실시준비위원이었습니다. 아주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마 저를 준비위원으로 위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디자인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최초로 대단한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이제 제도적인 그 불안정성을 잉태하는 걸 보고 남다른 지금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앞에 이 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이 지금 기금을 조성한 내용을 보면은 1988년 1월 달에서 통계 숫자가 좀 업데이트 안 된 점이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계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현재 시각까지는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년에서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기금 조성이 523조 원입니다. 지출은 6조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급여로 91조 원이 나갔고요. 관리 운영비로 5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금이 427조 원인데 최근에 제가 정보에 의하면은 500조 원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연금보험료 등으로 557조 원이 조성되었고요. 연금급여 등으로 104조 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53조 원이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금융자산에 이제 투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식에 약 지금 현재 한 31%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채권은 59% 정도, 대체 투자는 한 9%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수익률을 확보를 자꾸 해야 이렇게 눈덩이처럼 자꾸 풀어나가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꼭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수익성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관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그분들이 아주 사려 깊게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의 변동 추이를 보면은 이게 참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에 514조 원이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면 2030년 되면은 1732조 원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2043년도 되면은 이렇게 피크가 올라갑니다. 2561조 원까지 갑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2060년 되면은 이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2060년 되면은 자네들이 몇 살 되느냐 물어보니까 야, 한 70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창 돈이 필요할 때인데 손자도 생기고 손녀도 생기고 이럴 때에 더더구나 100세 시대 70세 되면은 아직도 장년 청년이다 이랬더만 학생들이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한창 돈 필요할 때에 한평생 불입했던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60년도입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이런 거를 저는 경제학자로서 염려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전 세계가 이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88년 이후 2014년 7월 평균을 따져보면은 이 전체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을 딱 내보면은 6%입니다. 6.08%가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3%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 부분에서 5.9%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는 7.3%. 왜냐하면 주가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빵이라고 하는 채권의 투자가 수익률이 5.6% 정도 됩니다. 대체 투자, 부동산을 비롯한 4.9%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금융자산이라는 채권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서나 그러니까 안전 대신에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또 다소 리스크가 있는 주식에는 우리가 덜 투자를 합니다만은 그 대신 그쪽에는 수익률이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또 수익률이 좀 더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뭐 그렇게 돼 있는 상식적인 그러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급여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현행은 지금 현재 60% 소득 대체율이 한 60%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논란이 아주 심합니다. 예. 그래 저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더 높여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제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이 지금 6.6%대 가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올릴 방법이 없느냐. 그건 항상 강구해야 될 문제이죠. 제가 78년 이후에 지금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개수 조절식의 그러한 개선이 아니라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개수 조정식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제도 자체의 개혁을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제가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구멍이 큰 게 하나 나와 있으면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세게 마른입니다. 그래서 그 땜질부터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부터 먼저 우리가 집어본 후에 그 안에 개수 조정도 함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그러한 표피적인 수정만 한다고 해서 이 복지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손대고 싶느냐? 바로 이 연금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급여를 줄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문제, 또 그 물가 문제, 소득의 또 수준 문제에 따라서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위 그 객출에만 의존할 거냐? 이러한 등등의 이제 문제를,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재정 운용 방식에 큰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 한국말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 부가 방식입니다. 영어로 pay as you go financing,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즉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 노인 세대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충당하는 이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고 또 다음 또 젊은 세대가 또 미래의 또 노후 세대를 또 부양하고 이렇게 뺑뺑뺑 이런 세대 간의 그런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본질적으로 저축이 감소하고 저축이 감소하니까 투자 여력이 감소되고 성장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확정급여제로 되어 있다. DBP라고 합니다. Defined Benefit라고 합니다. 즉, 이 정부가 공약을 한 것이 약정을 한 겁니다. 예. 얼마 급여를 이렇게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개혁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부가 방식을 적립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 하나. 그러나 확정급여제를 저 DBP로부터 그다음 확정기여제로 전환해야 된다. 예. 뭐 조금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efined Benefit 프로그램에서 Defined Contribution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 청년 부가 방식으로 적립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Overfunded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제만이 주장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198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처럼 확정급여제를 갖고 있다가 이게 완전히 복지 재정에 위험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확정급여제를 확 바꾸지는 못하고 확정급여제에다가 확정기여제를 도입해가지고 혼합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민간 금융상품에 투자를 허용해가 이렇게 금융시장의 그 투자 수익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 이래서 영국도 복지국가의 원조라는 영국이 바로 도입한 재정운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급여제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 그러고 있고 독일이 그러고 일본이 그렇고 한국이 그러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등등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확정급여제는 독일이 제일 먼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어찌 된가 하면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가 1919년에서 29년 사이 또 대공황이 일어났죠. 이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굉장히 빈곤해짐에 따라서 심각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즉시 지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폐전 후에 전쟁 후에 무슨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겠으며 발전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활용 방안을 고려도 안 하고 그 정부가 국민들하고 약정한 그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확도 민심도 안정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확정급여 먼저 독일이 도입했던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미국도 일본도 답습하게 됐고 우리 한국도 물론 그걸 했던 것입니다. 좋은 장점은 좋은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법정 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 시기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자본 유출이 빈발하고 그리고 또 금융산업이 크나큰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당에 호주 같은 데는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 자본운용시장에서 엄청난 국민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간과한 정부가 그냥 약정한 대로만 밀고 나가는 이러한 확정급여제는 이제 시대의
구시대의 산물로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확정급여제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가 그러고 있고 덴마크도 그렇고 있고 칠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뭔가 하면은 일반 생명보험처럼 각 개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연금보험료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되고 그 투자 수익이 퇴직 후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금융상품을 선택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그 연금 가입자가 나는 이런 금융상품을 선택 투자하고 싶다. 그거를 결정을 사항을 받아서 각 금융기관에 주문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야말로 그 시장 중심의 연금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되어야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다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중요성을 제가 집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는 사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확정기여제 DBP가 아니라 이제 Defined Contribution Program 확정기여제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저희 그 주장이 제뿐만 아니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OECD에서도 우리나라에 언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그 국제 그 전문 기구에서 또 이렇게 그 세계은행에서도 이 점을 권장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운용 방식을 금융 자본시장하고 연계가 복지 따로 놀고 성장 따로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복지가 함께 가는 성장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그래서 실물 성장도 되고 또한 금융 부분의 발전도 야기하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정착시켜야 복지국가도 건설될 수 있다는 말씀을 결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릴 수가 있어서 좋네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에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좋은 국가의 지금 사례가 어딘가 하면은 호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 칠레나 우리 이런 데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보다도 우리 호주하고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유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선진 금융 기법도 호주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밤낮 우리가 일본만 쳐다보고 미국만 쳐다보는데 가까운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주는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사회 1층에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70%가 수령하고
이걸 갖다 일반 조세로 충당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5%를 지급, 국민연금으로. 그 다음에 공적 강제 제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소득 9%를 강제 적립을 시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물론 사업자가 그 반이 4.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25 내지 한 40%이고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또 사적 강제제도가 있습니다. 그 고용 관련 강제제도에서 사용자는 매년 연간 급여의 8.3% 정도를 의무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에 관한 또한 고용 관련 가족 강제 제도에 관한 것인데, 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노령연금을 보면은 65세 이상 노령자 요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얼마냐면 호주는 우리나라는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수령하는데 호주는 83%와 하고 있다. 또 한국이나 호주나 일반 조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공이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25대 40%인데 이쪽에는 호주는 약 한 30%가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강제 퇴직 임금 제도가 있는데 영어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는 강제 퇴직 임금 제도로 하고 이름하였습니다만 그게 적합한 번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원어를 말씀드리면은 슈퍼애니웨이션, 애니위티는 연금을 말하죠. 그래서 아주 초우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강제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우량 혹은 강제 퇴직 연금 제도, 이게 슈퍼애니웨이션이 엄청 히트친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의 연금 자산을 10배를 올린 이 제도가 슈퍼애니웨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9%를 의무 적립을 하고 노령임금하고 합산하면은 약 60 내지 70%의 소득 대체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DBP인데 호주는 DCP라는 이야기. 우리는 요게 우리는 급여제인데 이쪽에는 확정 기여제다는 게 그게 좀 엄청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다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순서를 잡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60년도에 고갈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대체율도 낮다. 그래서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더 걷어야 될 텐데 집을 의사는 없다. 정말 하자면은 더 내지 않고 더 받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말씀이죠.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가겠다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덜 내고 더 많이 받겠다니 이거는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기금을 갖다가 투자 수익률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왔는데,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지 문제에 관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거는 목적세를 도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세의 이름이 뭐냐? 그거는 사회보장세다라고 저는 제 논문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Social Security Tax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그런 세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금을 소셜 시큐리티 펀드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적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적립해서 투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부가 방식이 아니라 오버펀디드 초과 적립 방식으로 부과해서 적립해서 투자해가 원금하고 이자 수익을 또 받아서 다시 재투자해가 이래가 눈덩이처럼 자꾸 불려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그거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자. 아주 유망한 그리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없는 누가 봐도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시장력 등등을 감안해서 이것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 산업으로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더 나아가서 창조 산업으로 지금 육성해야 될 산업이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산업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그냥 자꾸만 재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적립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나가면은 점진적으로 아까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형편에 따라서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커버리지를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 기본 재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국민연금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껏 발상한 것이 새로운 조세를 사회보장세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힐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 마지막 답변이 제 논문의 코어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또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사회보장세를 어디에 부과하느냐 하는 그 부과 대상이 중요한 건데 근로소득도 아니고 금융자산소득도 아니고 토지 불로소득에 부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토지 불로소득에 부과해도 된다, 부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이 선생이라든가 등등 그 우리 선열들의 그러한 균전세 등등 우리 역사적 조선 후기의 실학파 사상들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미국의 헨리 조지의 사상도 있고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당시에는 우리를 농지 개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농지 개혁을 한 그러한 그 바탕이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인 바탕이고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바탕은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지가 필요한 것이 분배구조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근로소득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형평스러운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또 뭔가 금융자산소득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균등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보다도 더욱더 불균등스러운 분포가 토지 자산입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하면 우리나라 분배 구조가 완전히 악화됐다는 이야기인데
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그 주범에다가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 보장제를 부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일치율이죠. 이재입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통계 숫자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한국토지공사의 자료를, 옛날 자료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토지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봐서, 지금 현재, 5년간, 2001년도에서 2005년 동안의 지가 상승액이 얼마인가 하면 430조 원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10억, 예, 10억 원에서 토지 자산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토지 소유자는 14만 세대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0.778%입니다. 그냥 1% 미만입니다.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토지 소유자는 6,600세대인데, 비율은 0.037%입니다. 100억 원 이상 토지 소유자가 1,900세대인데 0.01%입니다. 그냥 1%가 아니고 0.01%입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나 토지 불로소득을 향유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토지 소유자 중에서 상위 1%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민유지에, 대한민국 전국토 민유지의 57%입니다. 상위 10%가 500만 명인데 대한민국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말 기준 국가자산 통계 추계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토지 가격이 GDP의 3.7배입니다. 프랑스도 프랑스의 3배입니다. 미국은 2.8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의 토지 가격은 얼마냐? 3조 5,780억 달러입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의 토지 가격보다 2.3배가 더 높습니다. 한국 국토의 77배에 달하는 호주보다도 토지 가격의 1.4배에 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지 지가가 얼마나 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래서 이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이 토지개발공사가 발표한 바를 제가 관심 있어서 쭉 추적을 해봤는데요. 1990년도 말에 정부 지가를 산정하면은 1,560조 원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 GNP 168조 원의 9.3배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가가 연간 10%만 상승해도 지가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이 대한민국 4,850만 명의 GNP하고 맞먹는다는 숫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1998년 이후에 남한 지역의 최근 10년간 토지 불로소득의 전체 규모가 얼마였는가 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2,002조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토지 불로소득에 환수한 돈이 취득과세, 보유과세, 이전과세, 개별 부담금 이게 모두 얼마가 116조 원인데요. 한수 비율의 5.8%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886조 원이 어떻게 되느냐? 전실의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이게 산으로 하면 산불이 나고 들로 가면 들불이 일어난 부동산 투기 열풍이었던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부과를 해가 사회보장제를 또 하면은,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복지 재정이 재원 부족이 지금 이제 140조 원이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2009년도 공시 시가가 3,464조 원인데 그 기준으로 개발 이익 부담률 70%, 토지 보유소 실효세율을 1.5%만 적용할 경우에
74조 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 200만 하면은 248, 274, 148조 원을 그냥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복지 재정의 부족분을 다 하고도 남는다 여기요. 그러면 이게 다른 99%의 국민들은 어떻느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예,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국민의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그야말로의 사회 경제적 개혁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의 경제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불식시켜주는 엄청난 정신적 안정감,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재원이다. 데서는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하나만 10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십니다만, 통일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준비 과정 단계에서 지금 현재 벅벅거리고 애타고 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일단 우리의 힘이 아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통일이 급작스럽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 남한에 넘어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명만 넘어오면은 그냥 남한 사회는 눈사태 맞은 그 마냥 내입탕으로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역에 잔유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줘야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용을 통해 가지고 정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최저 생계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요, 249조 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막 250조라 합시다. 이 250조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이 대박입니까? 이 준비 없이 통일하면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차제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라는 목적제를 도입해서 그 사회보장제를 어디다 부과하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소득 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던 주 원인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에 법대로 제대로 부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재원을 우리가 확충하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급작스러운 통일에도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LP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세상이 종말이 되더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 한 그루 심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와글와글 합니다만은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계속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